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받은 프린트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1910년부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세계의 정세가 어떠하였느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리고 프린트 마지막 부분 조금 남았지, 그지? 그 부분 이번 시간에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 20년대의 세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 재탈전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고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면서 그 동맹국들이 동맹 관계에 따라서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팽팽하게 전개되던 양측의 전투는 이후에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연합국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눈치 보다가 미국의 참전 이후에 자기 나라의 권리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연합국 측에 참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국제 질서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바로 파리 강화회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1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 원칙을 제시했어요. 이 14가지를 지켜서 앞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제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식민지 같은 거 더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이 윌슨이 제시한 14개조의 원칙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승전국들은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먼저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패전국들에게 철저하게 응징을 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패전국들의 식민지는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승전국들은 여전히 식민지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한편 국제연맹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는 못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한편 러시아에서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러시아 백성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22년에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소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무엇이며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특히 어떤 지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렇죠. 못 사는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독립 이후에 사회개혁의 사상으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자, 이번 시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업 내용 별로 많지 않아요. 짧으니까 잠깐이라도 같이 한번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원래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산둥반도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였고 산둥반도에서 독일이랑 싸우면서 그 산둥반도의 이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게 독일이 가지고 있던 너네 땅 이제 우리 땅으로 하겠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총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1개조 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되게 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국사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선택할 일은 없구나 이제. 네. 혹은 3학년 때 하려고 해요. 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로? 아 네. 하려는 게 고마워요. 아니라. 네, 뭐 나중에 그러면 어디서든 동아시아사를 공부를 한다면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세계사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게 이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독일이 갖고 있던 거 우리가 뺏었으니까 우리 거를 인정해줘 라고 일본이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국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어, 그지? 우리도 승전국이니까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의 이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지 않을까?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 쟤네들이 인정해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중국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영국, 프랑스도 이권이 있어요. 맞아요. 영국이랑 프랑스도 실제로는 중국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승전국이라는 이유로 이권들을 돌려줘야 된다면 자기들 것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그래도 독일이랑 좀 싸웠어. 근데 중국은 여기서 뭔가 큰 역할을 했다거나 중요한 일을 한 적이 딱히 없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이권에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망한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열강들을 규탄하면서 우리의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이른바 5.4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3.1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운동이고요. 실제로 3.1운동이 일어난 지 2달 뒤에 벌어진 운동이잖아요. 3.1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중국인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권리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본 중국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이만큼 강렬하게 바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사회 변화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뜻을 모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단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국인들을 이끌 수 있는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자,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 내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나빠요. 그죠? 중국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같지만 어떻게 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바로 자본주의의 붕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단은 서로 같이 하기가 어려운 성격의 집단들이었다. 어찌 본다면 서로 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당시 중국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1911년에 청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국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당시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청나라 말에 청나라가 중국 각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았던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 군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군벌이라고 부릅니다.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국적인 통일 정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군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군벌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양심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요.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이권도 기꺼이 팔아먹을 수 있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었고요. 과거 청나라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수준의 세금을 매기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나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의 집단들이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군벌이 사라져야 중국 사회가 개혁된다라는 생각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벌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제1차 국공합작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니? 2차도 있겠죠, 그죠? 1차는 군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잠시 손을 잡은 사례이고요. 2차는 나중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잠시 손을 잡아요. 그게 2차 국공합작이라는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고 군벌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각지의 군벌들을 제거하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면서 조금씩 중국 사회를 통일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산당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을까? 중국 사람들이 잘 살아서 못 살아서? 못 살아. 그렇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중국 국민당 쪽의 세력이 훨씬 더 강했어. 그런데 이 국공합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산당의 세력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불안했던 쪽은 어느 쪽일까? 국민당 쪽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군벌 없애고 나면 공산당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을 국민당 지도자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당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군인 출신의 장제스 이후에 유일한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 장제스가 1921년에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공격합니다. 이른바 상하이 쿠데타라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공산당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요. 공산당은 국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서 둘이 잡았던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차 국공합작은 군벌을 타도하는 중간에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자, 하지만 군벌 세력들이 이미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어요. 국민당은 장제스의 지도하에 군벌을 타도하는 작업을 마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국경 주변에 있었던 군벌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민당은 전국적인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남부의 난징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은 국민정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1927년 중국에는 국민당의 정부, 국민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앞으로 독립운동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 자꾸 언급이 될 거거든요. 잘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공산당은 어떻게 됐을까? 사라졌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농촌에 많았거든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땅에 총알 한 발, 폭탄 한 발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어. 왜냐면은 전쟁은 주로 유럽에서 전개가 되었다고. 동아시아에서 1차 세계대전이라 한다면은 산둥반도에서 있었던 독일과 일본의 전투 그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의 늪에 빠져있는 여러 강대국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쟁 물자 같은 것들을 팔아먹으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번영을 누립니다. 크게 경제 호황을 누리게 돼요. 자,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게 되면서 더 이상 전쟁 물자가 팔리지 않게 되자 경제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고요.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 공산당 같은 그런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는 상황이 반가웠을까 싫었을까? 싫어요. 왜 싫었지? 그렇죠. 일단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천황제 국가였어요. 천황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천황의 정치적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급 무사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정치적 개혁이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천황은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졌을 뿐이다라는 거지. 실제로 일본은 천황제 국가였지만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과거 무사 출신의 군인들이거나 아니면은 기업가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군인과 기업가가 지배하는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는 게 반가울까 싫을까? 싫어요. 싫어요,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자라는 거잖아요, 그지? 실제로 근데 일본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본가들, 기업가들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 1925년에 천황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조직, 결사, 가입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때려잡을 수 있는 맞춤형 법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들을 탄압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1910년대, 20년대, 특히 20년대의 여러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단체들 이야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해체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워싱턴 회의와 워싱턴 체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 세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었다? 높아졌어요.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국제연맹의 상임 이사국이 되기도 하였어요. 더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1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야.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 그지? 그러면서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자 할 때 그것을 막을 만한 힘이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한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중국 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이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싶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이 누구를 내세우느냐? 미국을 내세워서 동아시아 내에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워싱턴 회의의 개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미국이 주도해서 열린 이 워싱턴 회의의 왜 국제적인 회의를 열었느냐?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중국의 주권을 보존하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호해주자, 해군력을 축소하자. 그러니까 해군력을 축소시켜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낮추자, 평화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멋진 명분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실제로 워싱턴 회의가 개최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중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일본이 중국 내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들 이것을 지금 현재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을 내세워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연 회의가 바로 워싱턴 회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은 여러 강대국들에게 강력한 국제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힘들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로부터 빼앗았던 산둥반도의 이권 다시 반환하게 되고요. 일본의 해군력도 국제적인 제약을 받아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열받을 일이죠. 불쌍하기도 하고요. 뭐가 생각나죠? 혹시 청일전쟁, 그렇죠. 청일전쟁 이후에 야오뚱 반도를 독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삼국 간섭이 터져가지고, 그죠? 일본 다시 뱉어내야 됐잖아, 그지? 마찬가지의 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대단히 삐집니다. 이제 너네랑 다시는 안 놀아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영일동맹 해체시켜버리고요. 이후에 일본은 점차 어느 나라랑 가까워지게 되느냐? 그렇죠. 그들의 적인 독일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일본이 주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19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식민지로 지배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끝났어요? 네. 뭐요?